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정의하기입니다. 프로젝트 정의는 첫 번째로 팀 구성 및 일정 계획, 두 번째로 프로젝트 공식화,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팀 구성 및 일정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그게 이제 지난 차시에서 한 과제 선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제가 다 도출이 된 상태죠. 우리 회사 내에 CTQ가 우선순위화되어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여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과제를 정의하게 되겠는데요. 과제를 정의할 때는 문제 및 기회 기술이 가장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성과 예측과 팀 구성.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팀 구성이 굉장히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 원리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기업에서 팀이 먼저 선정이 되고 우리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겠죠. 과연 일이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의 문제와 목표가 아마 정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범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것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범위로 한다면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이렇게 묻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고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상 이 사람을 먼저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할까 저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좀 한가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일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하는 것.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일이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져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차시에서 주로 사용돼야 될 툴은 프로세스 맵, 그 다음에 팀 아웃풋으로는 팀 선정 목록,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가 되겠는데요. 초점은 역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입니다. 이미 정해진 프로젝트를 당장 수행해도 무방할 만큼 매우 분명하게 정의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6시그마 프로젝트가 고객과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단계는 프로젝트 추진 배경,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 기술, 목표 기술, 그 다음이 범위 설정, 일정의 구체화, 그 다음에 팀 선정,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프로젝트 팀이란 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더 수다스러울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프로젝트의 성패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은 리드도 중요하지만 멤버도 또한 중요합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기업에서 식스시그마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내가 이 프로젝트의 팀원이었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놓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실제 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대단히 역기능적이고 나쁜 관행입니다만은 성과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과 금액의 0.1%, 또 0.2%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에 대한 노고로 약간의 그 성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블랙벨트는 얼마, 팀원들은 또 그 인원이나 또 기여도로 배분해서 쉐어하게 되는데, 나도 한번 저쪽에서 넣어줬으니 서로 품앗이 하듯이 팀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단히 나쁜 경우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은 통상 챔피언과 그 다음에 리더와 멤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지원을 받을 것인가까지가 정의가 되면 더욱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팀이 가져야 될 특성은 첫째,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쉐어드 비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야 됩니다. 말이 두 마리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가면 수월하죠.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측이 안 될 뿐더러 그 얼마나 그 힘의 낭비가 막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자, 비전을 똑같이 하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팀이라는 굉장히 공식적이지만 분위기만큼은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내자. 서로 편안함. 이 공식이라는 말하고 편안하다는 말하고는 어떻게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비공식적인 만남, 이게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이게 만날 때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편안하게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이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입니다. 참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원으로 등록은 됐는데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하나도 한 일이 없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쓸데없는 사람을 참여시켰거나,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했다.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안 됐으면 프로젝트는 잘못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팀원들은 서로 그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돼요. 건설적인 이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말을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상처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을 함으로써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언들, 아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를 대단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팀의 의사결정 방식을 사전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합의하는데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합의.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못 이겨서 가긴 하지만 서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면 아주 끝도 한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의사결정의 방식을 미리 토론해 가는 것도 필요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대화, 명확한 역할, 업무 분담.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일이 나에게 올 때 저항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일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일이 나한테 올 일이 아니라고 믿든가, 두 번째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과중한 일이 오는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격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걸 다 스스로 다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도 다른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속성이 자기 자신한테는 대단히 관대하고 타인에겐 엄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의 성향이라면 그것은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되도록 상대편의 특징을 이해해주는 그런 팀원의 자세, 또 그런 또 리더의 자세가 가장 팀 선정에 있어서 또는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이러한 팀들은 한꺼번에 만나서 발전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대표팀이 소집이 됐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어디서 유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다가 토트넘에 있다가 갑자기 또 러시아 리그에 있다가 또 국내도 여러 가지 또 다른 국내 리그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대표 선수 25명 엔트리에 선발돼서 모여가지고 며칠 훈련했다. 이게 정말 완벽한 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완벽한 팀이 되기까지는 몇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형성 단계입니다. 팀은 포밍. 그래서 이 단계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게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것에 대한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목표에 대한 인식도 기대도 매우 불명확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어떤 관리의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지시와 이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룰에도 어색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형성 단계. 그러한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갈등 단계에 들어갑니다. 스토밍. 갈등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재되어 있던 이런 갈등이 어느 순간 겉으로 표면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표면화돼서 갈등도 일어나지만 또 기능적으로는 그러한 갈등을 무마하고 팀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대감과 방어 본능, 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단한 그런 심정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범화, 노밍,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사라지고 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의 경쟁심과 또 이 팀에 소속된 자부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내 이 중요한 프로젝트 팀에 소속이 되었다. 내 이 팀에 소속된 것이 아주 일생일대의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팀은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팀 멤버들이 내가 이 팀에 소속된 것이 영광이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뭔가 내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할 때 그런 이 팀에 소속된 것이 부끄럽고 원망이 돼서는 절대 그 성패를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적절한 협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실행 단계입니다. 퍼포밍. 이와 같이 팀이 완벽하게 정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서로 보완이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적.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나의 상대적 열등감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속담 중에 제일 나쁜 건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 이거 골치 아프죠. 이것 때문에 이게 참 잘 안 되는 일 너무 많습니다. 갇힌 팀원들은 상대방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 열린 마음입니다. 융통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원칙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능히 나하고 생각이 틀린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해야 힘이 나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는 홈런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없어요. 부드러워야 납니다. 부드럽게 툭 치는 것이 담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시도가 일어나게 되고 혁신적인 그런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팀은 자연스럽게 리더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굽니까? 블랙벨트죠. 그래서 형성 단계에서는 리더는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 방향성을 상실하면 끝도 없는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이 방향성은 리더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팀원들이 결정하자고 들면 10명이면 10가지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획일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분위기. 그 다음에 멤버끼리 서로 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서로 모여서 단합대회, 소주 한 잔, 뭐 여러 가지 그 이벤트, 등산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적이고 또 공평한 일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 일이 공평하지 않으면 항상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평성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갈등 단계에서는 리더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픈해야 됩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구조. 이게 막 꾹꾹 눌러서 완전히 막 폭발 덩어리들을 안고 가면 안 돼요. 이 들어는 팀 내부에 진짜 기여해야 될 사람들을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폭발물 덩어리를 안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안 터지고 잠재적으로 잘 이게 성화시키면 좋은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그 프로젝트 이전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 휴유증도 크고 더불어서 프로젝트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등 문제는 역시 합의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합의에 도달하는 게 어렵지만 항상 서로 대화와 토론, 합의 과정을 도출해서 상호간에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두 사람의 갈등이 있으면 누가 규칙을 어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규칙이 승리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화. 이 단계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팀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리드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도 돼요. 리더십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냥 팀의 성숙도가 높으면 방임하는 게 그게 리더십이에요. 성숙도가 높은 팀에 간섭이 더해지면 오히려 그 성숙도가 떨어지고 갈등이 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듣는 사람. 이 그 규범화가 된 이후에는 리더는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뭔지를 잘 들어주면 돼요. 리스닝, 경청. 이미 그 잘 들어주는 순간 문제의 반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수행 단계는 역시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긴밀한 의사소통. 대부분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의사 표현의 수단이 막혔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정치도 그 여야가 서로 이 화합하지 못하는 건 대화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통로를 개설하는 것 어떤 관계에서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동기부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 피로를 극복하고 또 내일을 향해서 오늘 또 다시 그 주먹을 불끈 쥘 수 있는 그런 원리는 동기입니다. 그 리더는 항상 그런 동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휴식도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몰입할 때와 쉬어갈 때를 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24시간 열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도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날짜. 그래서 단 1시간을 일을 해도 집중력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 제시는 매 순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차트는 프로젝트 일정 수립입니다. 디파인 단계, 메저 단계, 애널라이즈 단계, 그 다음에 임프로브 단계, 컨트롤 단계의 각 단계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이 항상 프로젝트는 타임 바운드예요. 타임 바운드,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면 그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언제 해도 된다고 하는 일은 사실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중간에 톨게이트라고 돼 있죠. 톨게이트. 톨게이트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 고속도로 통과할 때 보면 톨게이트 있죠. 문입니다. 문. 근데 여기서 톨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디파인이 끝나고 메저 단계로 넘어갈 때 톨게이트가 있어요. 문을 열고 그 메저 단계로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파인 단계에 해야 될 일들이 그 정해진 수준까지 완료가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자리가 톨게이트 회의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애초에 기대했던 아웃풋들이 창출이 되어 있는가를 하나하나 팀원들이 모여서 검토하고 통과할까 아니면 조건부로 통과할까 아니면 통과를 유보할까 심지어는 프로젝트를 그만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